말고 영화나 뭐 만화 요걸로 비평문 쓰면 안 돼요라고 질문을 하는데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딱 정해져 있어요. 요 네 개 중에 하나, 이 네 개의 텍스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더 이상은 이 자료를 어떤 걸로 해야 되냐고 저한테 문의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수업 시간에 잘 들었으면 그런 질문을 저한테 다시 또 안 하겠죠. 1주차의 오리엔테이션 자료에도 이걸로 해야 된다고 분명히 공지를 해놨어요. 읽어본 학생들은 다 알 거예요. 이 네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다. 그리고 400자 원고지 5매로 쓰는 거다. 예, 기억하시죠? 5매로 쓰는데 제가 이제 요거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우리 카페에다가 올려줬고 수업 시간에 한번 한글 파일 열어서 이거를 얘기를 해줬어요. 기억나요? 네. 기억나나요? 네. 아니요? 기억 안 나요? 기억나게 해줄게요. 잠시만. 이 파일 기억 안 나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네. 네. 요거를 잘 읽어보시고, 이거 카페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잘 읽어보시고, 400자 원고지에 자필로 써야 되고, 검정색 볼펜만 허용이 되고요. 그리고 5매 내외인데, 6매까지도 인정하는데, 그 이상 너무 넘어가면, 예, 미처리 됩니다. 예. 그리고, 보시면 5장째 하단으로 400자 원고지 기준 5장째 하단에서 4번째 줄까지만 공백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4번째 줄 이상으로 한 5번째 줄까지도 작성을 안 했다 하면은 분량 미달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네. 네. 이런 거 제가 전에 설명한 거 기억 안 나요? 나요. 기억나죠? 네. 보니까 이 기억나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누차 이거 설명했었고 오리엔테이션 자료에도 올려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제가 관리하는 다음 카페에도 이 자료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기 귀찮아서 또 저한테 질문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이 써야 되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돼요. 또 누차 또 설명하려면 다른 학생들이 이 수업 진도 나가는 거에 있어서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요거 제가 올려놓은 거는 꼭 카페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채점 기준도 다 올려져 있어요. 이렇게 채점 기준도 어떤 식으로 해서 채점을 할 거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 화면 보여요? 이제 PPT 화면 보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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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우리 표지도 양식에 맞게 작성을 하라라고 했고 표지도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것도 저희 카페에 이 표지 양식 올려져 있습니다. 제1회 독서비평문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목 만약에 이제 알리의 줄넘기 뭐 이걸 읽었다면 그 제목을 교재에 있는 교재 제목이라고 해놔서 우리 기초 글쓰기 이 교재 제목이라는 게 아니라 이건 읽기 자료 제목인 거예요. 읽기 자료 제목 여러분들이 정한 그 텍스트 중에 하나 정해서 차별한 적 없다고요든 뭐 알리의 줄넘기든 해서 정해서 그것 알리의 줄넘기를 읽고 하고 알리의 줄넘기를 읽었을 때 자기가 떠오르는 자유 제목이 있어요. 그거를 지어서 자유 제목에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요 밑에 요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각자 이제 학과와 학번 이름 날짜 적어서 내야 되겠죠. 날짜는 우리가 4월 28일이 되겠죠. 표지에 관련해서 여기 제보는 스탬플러로 양쪽 받고 테이핑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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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도 우리 5반 학생들은 화면을 켜줘서 이해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제 표정을 보면 예, 보여서 다행입니다. 예, 우리 9시 반 학생들은 화면을 모두 다 꺼놓기 때문에 반응을 몰라요. 요 부분도 또 저한테 따로 보내달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일일이 개인별로 이 시트를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핸드폰에는 그게 뭐 저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외부에 나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보려면 제 그 카페에 올려진 거를 보시면 됩니다. 잊어버리거나 잘 모르겠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재 독서비평문을 한번 볼게요. 독서비평문 교재를 볼게요. 173페이지 열어보세요. 173페이지. 첫 줄에 나와 있어요. 173페이지 첫 줄에 보면 독서비평문은 감상문보다 심화된 형식의 글쓰기다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감상문은요. 우리 비행기 소리가 들리죠. 비행기가 날아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잠시만요. 네. 비행기가 날아가거든 얘기를 할게요. 저도 제 목소리가 안 들리네. 비행기 소리 때문에. 네, 실시간 화상 강의라서 여러분들이 많이 불편할 거예요. 이런 잡음이 많이 들리고.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동영상으로 제가 제작해서 올려놓기만 하면은 저도 편해요. 저도 편한데 이렇게 뭐 잡음도 들려줘 가면서 예, 수업을 해야 조금 더 인간적이지 않을까요? 그쵸? 좀 더 인간적이죠. 실시간 수업이 예, 리얼하잖아요. 그래서 동영상 제작은 뭐 장단점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중간중간 이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소리가 들리고 이런 것들은 서로가 좀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첫 줄에 보시면 감상문보다 심화된 글쓰기라고 나왔어요. 감상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감상문은 어떻게 쓰는 게 감상문이에요? 느낀 점 쓰는. 말 그대로 나의 감상이에요. 내 생각 위주이겠죠. 나의 생각 위주. 그리고 내가 느끼는 걸 많이 쓰게 돼요. 감상문은. 근데 비평문은 내 생각이 들어가는데 내 생각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뭔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거 자료들이 항상 필요해요. 이 감상문보다 그래서 심화된 글쓰기가 되는 거예요. 감상문은 오히려 쉽죠. 독서 감상문은 그냥 읽고 내 느낌을 그냥 느낌대로 쓰면 되니까. 근데 이 비평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해석하고 이 글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되고 이 글에 대한 평가를 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평가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한 단계 위에 있는 글쓰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책에 대해서 비평을 하는 거고요. 독서 비평문은 내가 읽은 책에 대해서 나름의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객관적 해석을 통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해석할 때 주관적 해석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객관적 해석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뭐 내 의견이 아예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의견이 이걸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의견 이런 거 낼 수 있어요. 이 문장에 대해서, 이 글에 대해서, 이 문단에 대해서 나는 부정적이다. 별로 안 좋게 생각한다. 조금 그것도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게 객관적 해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근거 자료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타당성 있게. 그런 식으로 써야지만 비평문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감상문 같은 경우는요, 그냥 내 느낌만 전달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 느낌을 전달을 함과 동시에 그것에 관련해서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항상 근거 자료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참고 문헌을 통해서든 아니면 무슨 데이터를 통해서든 통계를 통해서든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든 어떤 신문 잡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든 인용을 해가지고 와서 나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 참고 자료를 가지고 와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더 뒷받침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그런 게 항상 많이 필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 독서 비평 같은 경우는 독서 감상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틀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써야지만 합니다. 여기 교재 173페이지 두 번째 단락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독서 비평문은 책의 내용이나 주제에 대한 비판적 사유를 통한 해석적 이해와 가치 평가가 중심을 이뤄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 비판적 사유를 통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그 작품을 계속 비판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맨 처음에 그 작품을 보면서 보는 눈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비판적 사유로 보면서 그것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가치도 평가해 가면서 그 작품을 이해하려면 비판적 사유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판적 사고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판적 사유를 통해서 하라고 해서 계속 이 비평문을 비판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걸 가치를 알아내기 위한 비판인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비판적 읽기가 전제돼야 되겠고, 좋은 독서 비평문은 내가 이 작품을 긍정적으로 보면 왜 긍정적으로 보는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해석된 근거가 필요하고, 부정적으로 본다면, 내가 읽는 이 읽기 자료를 부정적으로 본다면 왜 그런지에 대한 객관적인 거, 해석을 붙여줘야 됩니다. 나의 생각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읽기 자료를 꼼꼼히 읽어보는 정독이 필요하겠고, 그러면 정독을 한 다음에 해석을 해봐야 돼요. 한 문장 한 문장 곱씹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장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문장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진 내용들을 평가해보는 게 바로 이 비평문의 핵심인 거죠. 그렇게 해석하고 평가해 보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자꾸 그 읽기 자료를 통해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우리 여기 교재의 세 번째 단락 끝부분에 나왔어요. 저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과연 뭔가, 그리고 문제적 쟁점의 밑바탕이 되는 게 뭔가, 그리고 저자가 어떤 점을 간과하고 있는가, 빼놓고 있는가, 아니면 너무 치중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글의 핵심적인 내용이나 주제가 한축적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표현력은 어떤가, 이런 것들, 그 글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 읽으면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 자료를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밑줄도 치고 옆에 노트를 펼쳐놓고 그때그때 문장, 내가 비평문에 쓸 문장을 빼놓는 거죠. 그래서 그 빼놓는 그 문장에다가 근거 자료를 붙이는 거예요. 근거 자료를 붙이라고 해서 또 어떤 학생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죠. 우리 반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68분 반에 누구 학생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자료가 안 나온다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낸 학생이 있어요. 자료가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료를 찾는 건 어떤 식의 자료를 찾는 거냐면 내가 읽은 읽기 자료에 대해서 작가가 누구냐면 그 작가에 대해서 그 작가가 무슨 작품들을 주로 썼는지 이런 거 정도 자료를 찾아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작품에 읽기 자료의 작품에 어떤 사회적 문제가 있다면 그 사회적 문제를 키워드 삼아서 그런 자료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통계를 찾는다든지 그런 자료를 말하는 거지, 독서 비평문을 그동안 선배들이 썼든 어디 신문 기사에 이런 비슷한 독서 비평문이 올라와 있든 이런 자료가 아니에요. 알리의 줄넘기에 대해서 누가 해석해 놓은 거 이런 거를 막 찾아서 가지고 와서 읽거나 내가 이렇게 인용해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여러분들 독서 비평문 쓸 때 방해가 돼요. 우선은 내가 판단해서 내가 해석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해석해 놓은 거를 보기보다는 오히려 독서 비평문 쓸 때 더 안 좋아요. 자꾸 그 누군가가 써놓은 비평만 생각이 나요. 해석해 놓은 것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전혀 그런 거를 인터넷 자료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없는 거를 일부러 교재에다 실어놔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이 글쓰기가 교양 필수 과목이다 보니까
이 교재가 계속 사용이 돼요. 근데 내용을 계속 바꿔요. 매년 내용을 바꾸고 읽기 자료도 바꿔요. 안 바꾸는 것도 있지만 바꿔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썼던 선배들이 썼던 독서비평문이 많이 뭐 캠퍼스나 이런 데에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읽으면 오히려 더 방해가 돼요. 근데 일부러 더 자료 없는 것들을 가져다 놓습니다. 여기 이 필진 교수님들이. 그래서 그런 자료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고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그 읽기 자료를 정말 정독해서 읽어본 다음에 아 무슨 자료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그런 자료를 찾아서 이 독서비평문을 쓸 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교재 173페이지에 마지막 단락쯤에 보면 일반적으로 비평문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술, 해석, 평가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기술은 뭐냐면 이 내가 쓰려고 하는 그 대상의 텍스트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읽기 자료가 되겠죠. 그것의 사실적인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서술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술 하는 거죠. 그렇게 기술을 할 때는 묘사나 설명의 방식으로 기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거를 기술할 때는 장황하지 않도록 간단 명료하게 서술하는 게 좋아요. 내가 읽은 이 읽기 자료는 무슨 내용이다 라고 할 때 너무 장황하게 쓰려고 하지 마시고 아주 짧게 간단 명료하게 뭐에 관련한 거다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밝힌 다음에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 중에 그 기술한 내용 중에 어떤 부분 이렇게 문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읽기 자료의 문장들 하나씩 꺼내와서 그것을 곱씹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건지 그게 그 하나의 이 문장이 해석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장을 하나 꺼내와서 그거를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독자들이 읽기 편하도록. 그 읽기 자료를 안 읽어도 내 독서비평문을 읽으면 아 하고 이해가 되도록 써주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재 174페이지 두 번째 단락 첫 줄에 보면 텍스트의 내용 기술에 해당하는 사실적 부분들을 둘러싸고 의문이 발생할 때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게 해석이래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 이렇게 문장들이 툭툭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도 판단을 함과 동시에 그거를 풀어줘야 돼요. 잘 쓴 문장이라면 어떤 식으로 잘 썼는지에 대한 문장을 이제 뒷받침해주면서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은 해답을 찾아 나가는 활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상의 핵심적인 질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석에 개입을 해서 쓰셔야 되겠고 그리고 함축적이고 심층적인 의미로 적극적으로 사고를 해서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내가 해석하려고 하는 것을 잘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독서비평문을 쓸 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평가가 달라지는 거. 그래서 해석을 한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되겠죠. 내가 한 이 내용에 대해서 쓴 내용에 대해서 해석한 거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의 생각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부정적인지 아니면 뭐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라든지 저자의 생각이 그럼 왜 치우쳤는지에 대한 것을 해석해서 보여줬으면 그 해석해 준 걸 통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냐면 의미부여를 하는 거죠. 의미부여를 하는데 여기 교재 174페이지에 하나 둘 세 번째 단락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시면 어떤 점에서 미적으로 새로운지 평가를 하고 어떤 점에서 이 문장이 가치가 있는지 그 작품이 우리의 현 시대, 동시대의 작품군에서 어떤 변별적인 미적 성취를 이루고 있는지 어떤 작품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위상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좀 평가를 해주는 분들이 됩니다. 이 평가를 할 때는 독자,
그러니까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감상문이 아니라 독서비평문이 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비치긴 하나 그것은 항상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갖고 와서 내 생각을 내비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착각해서 독서비평문 기존에 이렇게 써서 내는 학생들 보면 거기에다가 이제 잡담하듯이 쓰는 경향들이 있어요. 뭐 가족 얘기를 한다든지 선생님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개인 사적인 사견은 다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게 확실한 어떤 근거 자료가 되어주는 어떤 맥락에서의 이야기라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잡담에 불과한 내용 이런 것들은 빼주셔야 돼요. 그 작품과 관련성이 있는 나의 생각들을 내비치되 그 나의 생각은 어디에서 가지고 와서 내 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참고 문헌과 같이 가지고 와서 내 얘기를 꺼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책을 보니까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책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글의 내용 중에 이 부분은 나와 같은 생각을 뭐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독서비평문 안의 내용에 써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독서비평문의 어떤 한 문단을 만들어낼 때는 기술을 하고 해석을 하고 평가를 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서비평문 쓸 때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 교재에 3가지가 있어요. 이 3가지 부분은 앞서도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읽으려는 그 읽기 자료, 대상 텍스트와 관련되는 자료를 충실히 수집해서 정리해야 한대요. 이 부분에서 우리 학생이 뭐 자료가 안 찾아져요 하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을 텐데 이 자료라 하면 아까도 설명했듯이 그거예요. 내가 정독해서 읽어보고 우선은 읽어보고 그냥 제목만 뚝 검색창에 쳐서 이것과 관련 자료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다 소화해내고 정독을 해서 소화해낸 거에다가 그걸 붙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뭐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거를 키워드 검색해서 뭐 신문 기사든 어떤 데이터든 해서 나온 거를 가지고 오는 거 이런 것들이 자료를 충실히 수집하고 정리해 놓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가 쓰려고 하는 그 작품과 관련된 에피소드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가 작품을 어떤 경향으로 썼는지에 대한 자료도 검색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저자하고 작품에 대해서 어떤 나온 이야기가 있는지 이런 것도 검색해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작품과 관련해서 사회 이 현 시대의 맥락으로 어떤 사회적 문제하고 같이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했는지 다른 사람 평가한 거는 사실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요. 우선은 내 평가가 우선 쓴 다음에 다른 사람의 평가를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의 방법은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둘째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간명하게 요약해서 제시해야 된다 했을 때 독자들한테 좀 더 쉽게 이해되고 다가가기 위해서는 막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간단 명료하게 짧은 문장들로 일목요연하게 제시를 할 때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문단을 꼭 잘 나누시고 여러분들이 개요짜기를 해봤던 것처럼 그 하나의 개요짠 한 줄이 하나의 문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문단들이 개연성을 가지면서 뭔가 이 뭐 첫째, 둘째, 셋째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엉뚱한 내용들이 막 이렇게 끼어들지 않도록 그래서 보기 쉽게 그렇게 구성을 해줄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세 번째는 텍스트의 의미와 가치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그 의미와 가치를 부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만의 아까는 뭐 객관적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왜 자신만의 관점이냐고 했을 때 이 자신만의 관점은 뭐냐면 내가 이 글을 읽었을 때 어떤 영향받은 것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어떤 텍스트를 읽었을 때. 그 영향받은 거에 대해서 나는 어떤 영향을 받았다. 그랬는데
이런 거를 나는 어느 책에서도 봤다 하면서 어떤 책에 대한 근거 자료를 갖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 나만의 해석, 나만이 겪은 어떤 것들, 누가 해놓은 참고문헌, 누가 해놓은 무엇이 아니라 내가 한 것들, 이런 것들로 예, 진행을 해야 예, 좀더 예, 자기가 펼칠 수 있는 사유로 가는 방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서비평문에서 이루어지는 읽기 자료에 대한 평가, 우리 여러분들이 보는 읽기 자료에 대한 평가를 대상으로 해서 충분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할 때 비평문이 좀 더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보면 제목, 도입, 중간, 마무리까지 쭉 있어요. 요거는 제가 이제 이 PPT 자료를 통해서 더 이제 세부적으로 예문까지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 교재 여기 기업 보시면 제목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표지에서 설명을 했듯이 제목은 책 제목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재해석해서 제목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해석된 제목 쓰셔야 되고, 여러분들 표지는 제가 표지 양식 보여드린 대로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원고지 본문 쓸 때는 여러분들 뭐 일반적으로 원고지 사용법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줄을 띄고 제목, 그 다음 줄에 제목을 쓰는데 중간에다가 가운데 정렬로 해서 제목을 쓰고, 그 다음 한 줄 띄고 거기에다가는 이름 뭐 이런 거 적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 넷째 줄부터 본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한 칸 띄고. 이해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 음소거 해놨나? 아무 소리가 안 들리네. 음소거 안 해놨는데. 네. 이해했죠? 예. 원고지, 400자 원고지 쓸 때 첫 줄 띄고, 그러니까 본문 시작은 네 번째 줄부터 하라는 얘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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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 원고지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목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일자로 제목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제목을 가운데에다가 원고지 두 번째 줄에다가 쓰는 겁니다. 그거 꼭 지켜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강의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줄부터 본문을 막 시작하고 그 원고지에 제목 안 쓰고 이런 학생이 있어요. 그리고 원고지 페이지 표기도 꼭 해주세요. 페이지 표기. 이해했어요? 5페이지를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1, 2, 3, 4를 어딘가에다가 구석 모퉁이에다가 보이게끔 1, 2, 3, 4를 꼭 체크해 주세요. 어느 땐 그게 이렇게 떨어져 나가가지고 체크가 안 될 때가 있고, 막 이렇게 섞여서 내는 학생들 있고, 내다 보면 뭐 앞뒤로 원고지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어디가 앞인지 막 이게 막 엉망으로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지를 항상 1, 2, 3, 4, 5까지 잘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목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재해석해서 보여줘야 되겠고, 그 다음 비평문 쓰기 절차, 우리 교재에도 이제 제목하고 도입, 중간, 중간 그리고 마무리까지 이렇게 비평문 쓰는 절차가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이 PPT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음소거를 안 했어요. 시끄러워요? 아니요. 답은 많이 들려요? 아니요. 아니요. 안 들려. 시끄럽거나 잡음 많이 들리면 얘기하세요. 제가 그럼 음소거를 기능을 켜놓을 테니까. 네. 아시겠죠? 네. 네. 제가 왜 이번 시간에는 음소거를 안 했냐면 설명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써야 되는 독서비평문이다 보니 질문할 것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질문도 해가면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러분들 음소거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중간중간 제가 설명할 때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뭐 채팅창이든 아니면 말로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비평문 쓰기 절차가 쭉 있죠. 예, 텍스트를 선정을 하고,
그래서 이 텍스트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정을 했을 거예요. 4개 중에 하나 선정을 하는 거죠. 정현주 학생은 어떤 텍스트를 선정했어요? 저는 첫 번째 거 아직 다 결정은 못하고 읽고만 있어서 네네. 첫 번째 거 아니면 두 번째 거. 아, 1장에서 선택을 했네요. 그렇죠? 네, 차별한 적 없다고와 알리의 줄넘기. 네, 그것 중에 이제 우리 정현주 학생이 소화할 만한 그런 텍스트를 둘 중에 비교를 해서 요거는 내가 써봐야겠다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게 선정을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비평문 쓰기 단계. 어느 단계에서 여러분은 어려움을 겪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 그걸 정했어요. 하나를 정했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자면 뭐 알리 줄넘기를 정했어요. 알리의 줄넘기를 딱 정해서 그거를 이제 구상을 해야 돼요. 열심히 읽고 구상을 해야 되는데 그 텍스트를 읽어보면 요거는 어느 방향으로 접근하면 이거를 내가 해석해서 정리할 수 있겠구나. 그런 거를 해보게 되는 거죠. 이 구상의 단계는 바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쓸 건지 어떤 정리를 해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개요 작성을 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개요 작성까지는 여러분들 할 수가 있겠죠. 예, 네. 개요를 작성을 해보는 거. 그게 바로 이제 구상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얼만큼 잘 쓸 수 있는가를 구상을 해보는 거죠. 정민주 학생은 구상했어요? 저요? 개요 작성했어요? 아직 안 썼어요. 읽고 있어요. 읽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요를 써놓고도 이게 진짜 비평문을 위한 개요가 맞는가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수업을 들으면 이제 어떤 스타일로 해야 되겠구나. 서두에는 뭘 하고 본론에는 뭘 하고 결론에는 뭘 보여줘야지 이 3단 구성으로 비평문이 되겠구나를 오늘 이제 알려주는 걸 통해서 한번 구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구상을 다 끝났어요. 구상을 해보면 이제 문제제기 본론을 본론의 앞에 있는 서두가 이제 문제제기가 되는데 왜 이거를 선택했는지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밝혀주시면 될 거예요. 그 읽기 자료를. 그렇다고 그 읽기 자료 선택이 이게 제일 쉬워서요. 이러면 안 돼요. 이해하시죠? 예, 이게 어떤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이 읽기 자료를 읽으려고 했다. 이런 거를 보여주셔야 되겠고 근데 이 읽기 자료를 읽으면서 글의 방향을 제시해줘야 되겠죠. 나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 어떤 식의 방향으로 내가 이 읽기 자료를 분석을 해보겠다. 아니면 뭐 이거를 풀어나가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해보거나 아니면 이 첫 번째 이거에서는 어떤 사회적 면을 드러내주는 글이었다. 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나는 3가지 정도를 언급해 보려고 한다. 이런 거. 나는 이런 거 빼야 돼요. 참 1인칭의 어떤 주어들 이런 것들은 다 삭제하셔야 돼요. 나는 이런 거 절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한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본다. 우리는이라는 표현을 해보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이라는 표현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떠한 부분으로 할 건지 이제 본론을 쓰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어떤 문제 의식을 갖고 그 내용의 문제 의식의 내용을 쓰고 그래서 그 문제 의식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풀어나갈지 그 다음에 가치 판단을 해서 하나의 문단이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의식을 또 쓰고 그래서 또 해석하고 가치 판단이 나오고 또 세 번째 거 문제의식, 뭐 가치 판단 쭉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3가지 정도의 본론 내용이 쭉 나왔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어떤 이런 내용을 토대로 했을 때 이러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었다 하면서 결론을 지어야 되겠죠. 자신의 주장을 펼치면서 간단 명료하게 요약을 하면 이 비평문의 흐름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도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죠? 예, 구체적이지가 않잖아요. 저거는 이제 글 쓰는 과정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도입 부분, 서론 부분인 거예요. 서론 부분에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은 한 3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적절한 도입은 잠시만요. 우리 학생 대답 좀 해주고. 네. 적절한 도입은 처음에 당연히 독서비평문이니까 그 서지사항에 대해서 밝혀주는 게 좋겠죠. 저자는 누구고, 책 제목은 뭐고, 우리는 이제 읽기 자료 제목을 얘기하는 거죠. 예, 책 제목은 뭐고, 이걸 읽었을 때 주제는 뭐고, 주된 어떤 쟁점이 뭐고, 그리고 저자가 이 책을 쓴 목적은 뭐고, 그리고 이거는 소설이고 이거는 뭐 어디 뭐 논설문이고 어떤 설명문이고 이런 것들로 시작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예요. 이거는 내 의견이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의 도입인 거예요. 이런 걸로 서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 중에 나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 가는 거를 서술해 준 다음에 본론 들어가면 되겠죠. 이해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 교재 175페이지에 보면 도입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대상 텍스트와 저자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맨 처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혹은 책 내용과 관련해서 주변 이야기, 그것에 나온 어떤 핵심적인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흥미롭게 시작해 보는 거죠. 책 얘기부터 꺼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혹은 여기서 설명했던 것처럼 핵심 논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면서 시작하고 책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본론 들어가는 거 이런 식으로도 해도 되고 그리고 이 주요 내용들의 어떤 논점들이 있어요. 그것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배경 지식들을 먼저 나열을 해준 다음에 정보나 배경 지식을 나열해 주는 걸로 시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로 여기 우리 교재는 도입 부분을 하나, 둘, 셋, 4가지의 방법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도 그런 맥락이에요. 두 번째 이제 관계 설명이 어떤 유형의 글인가, 뭐 소설인지 뭔지 이렇게 밝혀주는 거. 그래서 이 필자에 대한 평가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필자는 어떠한 상을 받았고 어떤 평가를 하고 어떤 책들을 냈다. 주로 뭐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지면서 뭐 책을 집필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입장에서 내가 이 읽기 자료를 뭐 읽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서론을 이런 방법도 있어요. 내가 앞으로 쓸 내용들을 미리 이렇게 당겨서 개관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목차 보여주듯이. 어떻게 내가 이런 거를 나눠서 보여주겠다라는 거를 이 주제에 대해서 끌어올려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저자의 주장의 근거를 이루는 상황, 예상 독자의 지식 정도, 적합한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앞에 서두에 보여준 다음에 나는 한 3가지 정도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 작품을 해석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서론 쓰기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론의 예문을 한번 볼게요. 본론 넘어가서 서두 예문들이 이렇게 가나다 있어요. 첫 번째 예문은 어떤 오염, 환경 오염 이런 것들에 대한 글을 읽었던 거겠죠. 그랬을 때 앞서서 어떤 서두를 보였냐면 급속한 공업화가 강물과 바닷물을 오염시켰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지하수의 오염도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아마도 지하수의 오염은 당장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지하수의 오염은 그래서 오염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을 먼저 깔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책 속에 나와 있는 어떤 환경 오염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서두 부분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나는 어떤 소설에서 이혼에 관련한 황혼 이혼에 관련한 소설 내용이 있다, 주제가 있다 이런다면 앞에 서두가 이런 걸로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근래 우리 사회에서는 황혼 이혼이 논란이 되고 있다. 자식들을 분가시키고 은퇴한 노인층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가 빈번해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위기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는지 잘 보여준다. 이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뭐 이렇게 말랑말랑한 문장들이 아니라 건조한 문장을 쓰고 있어요. 비평문은. 예, 건조한 문체를 다루고 있어요. 마치 어떤 딱딱한 신문 기사처럼. 예, 그런 걸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여기는 이제 속담이나 여러분들은 뭐 어떤 책을 읽었을 때 어떤 명언, 명구 이런 걸로 시작할 수도 있는 거죠. 서두 부분을. 여기서 시작한 거는 젖은 자는 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일본 속담이 있다. 좋지 않은 것에 처음에 빠져들 때는 조심하는 마음이 있지만 일단 그 속에 빠져든 이후에는 아무렇지 않게 되거나 심지어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뜻이다. 청소년들이 나쁜 습관에 물드는 것도 이와 같을 것이다 하면서 어떤 속담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해나갈 수 있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서두를 배경 지식으로 깔아주는 거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서두를 보여주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이 서두를 어떤 방향으로 잡을지는 각각 개인별로 자율이겠지만 첫 서두에 이제 내 경험상에 있는 내 사전 지식으로 이 사전 지식으로 펼쳐주면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어떤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문제들 그런 것들과 연관지어서 읽기 자료를 서두를 보여준다면 좀 더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본론입니다. 본론. 아까 본론으로 다시 잠깐만요. 본론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우리 교재에서 이제 중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핵심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고 의도, 목적 분명히 제시하고 교재를 보시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의미를 파악하고 해석해 나가고 그래서 저자의 의도를 정확히 밝히고 밝힌 다음에 그 저자의 의도 속에 의도가 타당한지 아니면 그 의도에 결함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논하는 게 바로 이 본론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핵심 내용이나 주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혀나가는 게 이 본론 속에서 진행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논리적 계획에 따라서 구성을 하는 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차례로 나열되는 단락을 갖고 필자가 논의하려는 책의 주요 핵심들을 요약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읽기 자료가 있어요. 읽기 자료가 있는데 이제 읽기 자료에도 서두가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두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다. 이 내용은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요약된 내용으로 논의할 수 있는 얘기를 쭉 펼쳐준 다음에 평가해서 한 문단을 끝내주는 거.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핵심 요약하고 논의하고 평가해주고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본문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 이러면서 논의하고 평가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혹은 내가 주요 논점들만 선택해서 여기 이 글에 무슨 아까 뭐 황혼이혼 얘기 나왔죠. 뭐 황혼이혼에 관련한 이 이야기가 있었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기술을 해보겠다, 평가를 해보겠다, 비평을 해보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본문에 읽기 자료의 본문 문장들을 이렇게 활용해가면서 설명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논점들을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서도 이제 단락에 어떤 문장들을 하나씩 빼와가지고 주제문적인 문장들을 제시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평가해주는 그런 형태로 본문을 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유형들이 1번의 유형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읽으면서 내가 노트에다가 내가 논의하고 싶은 문장들을 하나씩 빼놓는 거죠.
빼놓은 다음에 그 문장에 관련한 자료를 조사해보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평가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본론을 쓸지는 선택하기 나름이겠죠. 그 다음에 본론을 쓸 때 조심해야 되는 유의사항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또 독서비평문 쓸 때 몇 가지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본론에 하나의 문단들이 합쳐져서 본론 내용들이 되는 것처럼 이 문단들끼리의 상호 관련성이 잘 파악될 수 있도록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2와는 정반대로 2와 마찬가지로 설득력 있는 주장은 게다가 최종 결론은 등과 같이 이렇게 어구를 좀 더 활용을 해가지고 관계를 보여줄 때 이게 연관성 있는 이야기로 쭉 흘러간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죠. 굳이 근데 저 어구들을 안 쓰고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해도 돼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누면서 그런 식으로 써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논점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정확히 잘 신빙성 있는 자료로 잘 제시하고 있는지 그 제시한 자료들이 설득력 있는 근거를인지 그리고 그게 얘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얘기인지 논쟁적인지 그리고 사실에 입각한 건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지 그리고 어느 한쪽에 너무 치중해서 해석되는 내용들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본문의 내용들을 가지고 올 때. 그리고 그런 이제 저자가 아무리 잘 썼어도 저자의 생각이 잘못된 것들도 있어요. 잘한 것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잘못된 것을 여러분들이 문장을 꼬집어 와서 그 문장을 이제 해체시켜가지고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해석해내서 요거는 이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를 뭐 통계 자료나 연구 결과나 어디 뉴스나 책이나 이런 거에서 갖고 오면서 설득력 있게 보여주란 얘기예요. 내가 생각해서 내 주관적인 모습에서 내가 의미를 찾아 나가는 거지만 그래서 내가 그거를 가지고 왔지만 그거 내가 가지고 왔다고 해서 내 맘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내 이 이야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써달라는 얘기예요.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가 저자의 개인적 시각이 사실에 입각한 자료와 함께 적절히 제시된 부분은 어디인가?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디인가? 그러니까 저자가 쓴 생각이죠. 저자도 개인적인 시각이잖아요. 그 개인적인 시각이 제대로 잘 사실에 바탕에서 쓴 건지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이유를 밝힐 때도 근거 자료가 필요하겠죠. 통계 자료나 연구 결과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근거 자료를 갖고 와서 보여줘야 돼요. 그냥 무조건 이거는 이 문장은 별로 안 좋아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왜 안 좋은지에 대한 얘기. 이거 잘못됐는지, 왜 편향됐는지, 아니면 잘 됐으면 그냥 이 문장 너무 좋아요가 아니라 왜 잘 됐는지, 잘된 이유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각종 데이터를 보여준다든지, 참고 문헌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평문을 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데 제안되는 해결책이 신빙성이 있는 건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면서 본문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내용들이 내가 생각하는 이런 내용들이 과연 합당한 내용들인지를 자기 스스로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텍스트 중에 읽기 자료 텍스트 중에 과연 나를 설득하고 있는 정말 이 부분은 나를 뭔가 변화시키는 부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읽어보면서 독서니까 독서 비평문이니까 나를 설득력 있게 하는 그 부분이 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고 왜 그런지도 또 객관적 입장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고 만약에 이 글이 어느 부분에서 설득력이 없어 그러면 설득력이 왜 없는지 그 얘기를 꼭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또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고 너무 이렇게 주관적인 어떤 해석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된 상황에서 주관적 해석도 겸비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좀 어려워요. 그쵸? 예. 그리고 저자가 개인적 편견을 드러내거나 비논리적인 논지를 전개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문맥에 부합되지 않은 증거를 제시하는 곳이 어딘지. 이 전체 글이 잘 됐지만 비판적 사고로 우선 전제로 글을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찾아내 보는 거예요. 잘된 글이라고 이렇게 책에 실린 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부분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왜 내 생각과 다른데 이거를 나는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한다 하면은 그 안 좋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그거를 그냥 그건 내 생각이야가 아니라 기타 각종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란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저자의 견해와 필자의 의견, 그러니까 쓰는 나의 의견, 이 텍스트를 쓴 읽기 자료를 쓴 저자의 의견과 나의 의견을 철저히 구분해서 이 비평문 안에서 보이게끔 쓰셔야 되겠고, 그리고 내가 그 저자의 의견을 고스란히 가져와서 뭐 줄거리를 막 쭉 장황하게 쓰기보다는 그런 내용이지만 나는 이렇게 이 방향으로 틀어가지고 재조명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걸 보여줄 때는 저자의 논점은 이렇지만 내가 생각하는 이 논점은 이렇다.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른 어떤 걸 인용해서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인용할 때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줘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비평문에 적합한 자료만을 인용하되 직접 인용은 가급적 피한다. 그러니까 우선 다른 거에 뭐 책을 봤다든지 뭘 했다든지 그거를 그대로 페이지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내가 소화시켜서 단 한 줄로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간접 인용식으로 인용을 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직접 인용을 하지 마시고. 직접 인용은 이제 큰 따옴표 처리하는 직접 인용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결론이에요. 결론에서는 아까 우리 교재를 또 176페이지를 펼치시면 마무리 있어요. 그 마무리 부분에는 의미 가치를 마지막에 이제 전체적으로 총평을 해주는 거예요. 총평을 해주고 이 내가 읽기 자료에서 어떤 좋은 점과 나쁜 점, 강점과 약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준 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과 저런 생각으로 결론을 맺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우리 사회가 이렇다라는 것에 사회 문화적인 맥락으로 의미를 제시하면서 끝내는 결론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비평 대상에 대해서 전체적 평가가 꼭 결론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서 어떤 얘기가 핵심이었는데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다는 내용들이 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쓰는 요령은 뭐냐면 주관적, 객관적 내용 안에서 이 목적들이 잘 보여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초점을 잃지 않고 제대로 잘 제시해서 전체 진행을 했는가, 본론을 잘 써내려 갔는지, 그리고 내가 제시하는 이 논지들이 그 논지들을 밝히기 위한 논거들이 또 무관한 자료가 오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내가 전체적인 이 글의 어떤 주제에 부합하는 내가 정한 제목이 있잖아요. 그 제목의 목적에 적절하게 달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독자들한테 내가 이런 걸 쓴다고 했을 때 어떤 의미로 부여될 수 있을지, 어떻게 자료로 이걸 활용될 수 있는지, 그런 걸 고민해보는 마지막 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이 글로 어떤 이 부분에서 해결되지 않은 게 있다. 그러면 추후에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하면서 끝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글을 읽으면서 나는 어떤 게 나한테 굉장히 유익했다, 유용했다, 그리고 이 글을 읽음으로써 뭘 새롭게 알게 됐다, 이런 것도 결론 부분에 들어가면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선 결론 부분에 제가 쭉 넘겨서 결론의 샘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가나다 결론을 쓴 샘플들인데 살펴보면 이 문장들도 다 건조합니다. 보시면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는 서로 나눌수록 가치가 커진다. 앞에서 논했듯이 이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얘기를 했겠죠.
예, 앞에서도 했듯이 지적재산권은 원활한 상호소통과 교류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다. 이 장벽을 없애고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면 우리의 인터넷 문화도 장사치들이 판치던 성전을 벗어나 진정한 사회통합의 걸음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끝맺음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성면, 이상에서 보듯이 이제 결론의 어떤 뉘앙스를 풍기기 위해서 저런 어떤 접속어적인 표현들, 연결 어미들이 또 붙어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돈과 상관없으며 일상생활과 지금 갖고 있는 것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피터스의 말처럼 어떤 유명한 어떤 말을 가지고 인용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해줘도 돼요. 욕심만 버리면 바로 눈앞에 있는 우리의 마음. 그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어떤 유명한 말로서 마무리로 해줘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해서 보면 영어만 잘하면 성공한다는 믿음에 온 나라가 야단법석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영어는 배워서 나쁠 것이 없고 요즘처럼 세계화 시대에는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차원에서 반드시 배워야 한다. 하지만 영어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말이다. 우리말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영어에 집중하는 일은 우리 개구리들을 돌보지 않은 채 황소개구리를 들여온 어리석음을 또다시 저지르는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서 끝내는 방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글씨들이 작지만 원고지로 쓴다면 거의 뭐 이렇게 200자는 가득히 채울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결론을 쓸 때는 한 문단 정도로만 결론을 쓰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 여러분들이 궁금하거나 잘 모르겠거나 하는 거 있어요? 질문 한번 해보세요.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어느 부분에서 좀 어렵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맥락이 좀 잡히나요? 잡혀요? 안 잡혀요? 네요. 잡혀요. 돼요. 김재호? 네. 김재호 어때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노력해봐야죠 뭐. 우선은 1차 비평문